네, 그러면 유사도 측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사도 측정법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크게 코사인 유사도 그리고 유클리디안 유사도를 보시면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컴퓨터는 어떻게 비슷하다라는 걸 측정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아니 유튜브를 이렇게 보실 때에도 아니면 쇼핑을 할 때에도 뭔가 이런 AI가 추천을 해주잖아요. 이것처럼 이 영화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상품을 사셨으니까 이 상품도 추천해드려요.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AI가 이런 추천을 해줄 때 그 뒤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코사인이랑 유클리디안 유사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코사인 유사도는 뭘까요? 이건 그 두 벡터, 우리가 아까 벡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봤죠. 하나의 이 배열이죠. 그래서 이 벡터라는 건 하나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벡터라는 건 방향이 있죠. 그리고 이게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기보다는 방향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벡터는 클 수도 있고 어떤 벡터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런 크기가 큰 혹은 크기가 다른 그 벡터 간의 비교에서도 얘네가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아 얘네는 유사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코사인 유사도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한번 볼게요. 수식이라고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가만히 이렇게 째려보면 요게 아래쪽에는 이런 두 줄로 그어진 AB가 있고 위에 분자에는 점으로 찍힌 AB가 있죠.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게 이 두 벡터를 그러니까 이 A랑 B가 하나의 벡터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벡터들 간에 이런 내적을 했다라는 게 요 분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을 했다는 걸 가만히 풀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 찍은 A, B를 내적을 했다는 건 A랑 B를 그리고 이렇게 요 짝대기로 이렇게 씌우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게 가만히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게 절대적인 값이라는 뜻이죠. 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든 플러스든 무조건 그러한 절대값, 그 크기만 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요 A의 절대값에 코사인하고 각도한 요 코사인 값을 입혔죠. 거기에다가 이 B의 절대값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를 B의 방향으로 놨다라는 뜻이 돼요. A를 B의 방향으로 놨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B를 곱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B의 입장에서 A가 B, 그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A가 있죠. 이게 A라는 벡터예요. 그리고 이게 B라는 벡터예요. 둘이 크기도 다르고 뭔가 방향도 다르죠. 그러면 이제 B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B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요 부분, 여기가 A의 코사인 값을 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B의 입장에서 딱 이렇게 본 거죠. A가 나랑 얼마나 가깝지? 이렇게 본다라는 뜻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요. 위는 그런 뜻이고 아래쪽은 무슨 뜻이냐? 여기 이렇게 두 줄로 입힌 거는 이게 노름이라고 있습니다. 노름이라고 있고요. 각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아래쪽에 넣었단 말이죠. 분모해 놨어요. 그럼 이건 크기로 나눠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든 뭐 길이가 얼마나 되었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걸로 나눠줌으로써 균형을 맞춰줬다.
그래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줬구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는 분모에는 이런 조정을 위해 주는 거, 분자에는 얼마나 가깝냐, 이걸 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보면 이 코사인이라는 걸 그럼 왜 썼을까?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잖아요. 왜 코사인을 썼을까? 가만히 또 이전에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 이 코사인에서 요게 각도죠. 여기가 각도죠. 네, 이 각도가 90이면 코사인 90, 그건 값이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A라는 벡터가 요 방향으로 가요. B라는 벡터는 요렇게 있어요. 그럼 요 각도는 얼마예요? 요게 90이죠. 그럼 이게 이 두 벡터 간이 이렇게 90도 각도로 뻗쳐나가게 되면 이 두 벡터의 코사인 값은 0이 되고 완전히 관련이 없다라고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두 벡터가 직교한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요 코사인 값이 각도가 0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딱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두 벡터가 지금 딱 붙었죠. 각도가 0이고 똑같은 대로 딱 하죠. 그러면 A가 크기는 더 작아요, B보다. 짧죠. 그렇다고 해도 이 코사인의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벡터는 완전히 같은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같다.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딱 완전 반대 방향으로 보면 어때요? 각도가 180이죠. 그러면 코사인 180은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벡터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한다 라고 봅니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좋아요. 코사인 유사도는 저런 거고, 그러면 유클리디안 유사도는 뭐냐면 이거는 훨씬 쉬워요. 훨씬 직관적입니다. 직선 거리를 이용해서 비슷함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리 개념과 동일해요.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볼게요.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가 이제 데이터죠. 그러면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코사인 유사도로 한다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벡터의 방향을 보고 이 각도로 얘네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뻗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유사하네, 다르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죠. 유클리디안 유사도는 요 친구랑 요 친구랑의 직선 거리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유사하다, 유사도가 높다. 근데 얘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지금 거리가 더 멀죠. 거리가 멀면 어때요? 다르다. 쉽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도에서 그 두 장소 사이의 직선 거리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이 코사인 유사도랑 유클리디안 유사도가 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3명이 그 영화 장르별로 월간 시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랑 수연이랑 태호가 액션, 로맨스, 코미디를 각각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민이는 액션을 10시간, 로맨스를 6시간, 코미디를 4시간 본 거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 지민이라는 친구랑 다른 수연이, 태호, 이 두 사람이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좌표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거리를 유사도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유클리디안 먼저 볼게요. 일단 좌표에다가 이렇게 찍죠. 그러면 어때요? 지민이는 10시간, 6시간, 4시간을 봤으니까 X, Y, Z로 3차원으로 매핑을 하면 여기가 될 거고, 수연이는 여기, 태호는 여기, 이런 식으로 좌표에 찍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거리를 보는 겁니다. 지민이랑 수연이는 어때요? 요 거리를 보면 이건 그냥 계산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약 6.16 정도의 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지민이랑 태호는 어때요? 지민이랑 수연이 사이보다는 조금 더 길죠. 한 8.49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유사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이건 그냥 수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지민이랑 수연이는 한 0.14, 지민이랑 태호는 0.11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수연이가 그래도 조금 더 지민이랑 유사한 걸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 둘 모두 굉장히 낮은 유사도로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코사인 유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향이죠. 방향. 그러니까 벡터 간의 각도, 방향, 크기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코사인 유사도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보면 지민이랑 수연이는 0.999가 나와요. 그리고 지민이랑 태호는 0.73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코사인 유사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거예요. 결과를 보면 똑같은 데이터인데도 유클리디안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0.14, 0.11 이렇게 아주 낮은 값이 나오는데 코사인 유사도는 지민이랑 수연이는 거의 똑같아요. 0.19999. 태호랑도 0.73으로 꽤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보면 유클리디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민이랑 수연이가 절대적인 시청 시간 자체가 차이가 큰 겁니다. 지민이는 20시간 받고 수연이는 10시간 본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지민이랑 태호는 그것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장르의 선호도도 달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둘은 지민이랑 다 많이 다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민이랑 수연이가 비율이 완전히 동일해요. 10대 6대 4, 5대 3대 2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민이랑 태호도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사인 유사도를 통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사인 유사도에 따르면 수연이는 지민이랑 취향이 거의 동일하고 태호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똑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사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에서 활용되는 예시도 보면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 이게 코사인 접근법을 쓰면 이런 거죠. 이 사용자는 액션이랑 로맨스랑 코미디를 한 5대 3대 2율로 본다.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추천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장점은 뭐겠어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시청량에 관계없이 취향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을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유클리디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월 100만원 쓰는 고객들끼리 묵자. 절대적인 양이죠. 코사인은요. 의류랑 전자제품이랑 도서를 한 6대 3대 1 비율로 사는 요런 고객들끼리 묵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죠. 그래서 어느 게 사실 낫다 아니면 어느 게 더 나쁘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두 방법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중시하면 코사인, 실제 지출액을 중시하면 유클리디안이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죠? 네, 그리고 이런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이 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죠. 일단 그 전에 학습의 의미가 뭘까요? 학습은 이런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함수라고 해요. 일단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 조절이 가능한 그 매개 변수들.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라는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 인공지능이 배우는데
배우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옵션이 매개 변수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최적의 매개 변수를 그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보상 신호를 받으면서 점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험, 자기가 무언가를 어쨌든 배우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최적의 행동 방식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은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져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생각을 해볼까라고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도학습은 문제집을 보고 공부하는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은 어때요? 문제가 있고 그 뒤에 해설지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죠. 그런 정답이 있는 문제집,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 내가 봤던 그 정답이 있었던 그 문제집에서 풀었던 걸 토대로 정답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문제랑 그 정답을 세트로 같이 학습을 해요. 요 문제 있으면 요 문제의 답은 요거네,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들어갔을 때에도 답을 맞추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그럼 비지도학습은 뭘까요? 이거는 딱 감이 오시죠?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독서를 하면서 통찰을 얻는 학생 같은 겁니다. 그냥 책을 봐요. 보고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군,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없이 데이터에서 그런 숨겨진 패턴이나 구조를 스스로 발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정답지가 필요 없겠죠?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의미 있는 그룹이나 특징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도학습은 분류랑 회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분류라는 건 뭐겠어요? 딱 봐도 분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면 이메일이 스팸이야? 아니면 스팸이 아니야? 아니면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이 이미지가 고양이 사진이야? 강아지 사진이야? 뭐 토끼 사진이야? 이렇게 갈라내는 거죠. 근데 이걸 학습을 할 때에도 정답이랑 문제를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사진을 줘요. 그리고 이 사진은 고양이다 라는 그 정답지, 그걸 레이블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같이 주고 인공지능한테 이만큼 학습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분류를 잘 하도록 만들어진 지도학습 인공지능 모델은 출력으로 딱 정해진 그 카테고리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지가 스팸이랑 정상밖에 없었어요. 정답지가 고양이랑 강아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출력도 고양이, 강아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회귀는 뭘까? 회귀는 이런 딱 정해진 분류가 아니라 어떤 수치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집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의 가격은 한 이 정도 될 거야. 3천만 원이 될 거야. 1억이 될 거야. 이 수치 자체를 맞추는 거죠. 기상 데이터를 보고 내일 온도는 그러면 25.7도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카테고리에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연속적인 숫자 값이 예측값, 출력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두 개는 다 이런 문제랑 정답이 같이 있는 상태로 학습을 한 모델이 출력을 하는 그러한 모양인 거죠. 그럼 비지도 학습은 크게 군집화랑 차원 축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군집화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이렇게 좀 클러스터, 그러니까 그룹으로 이렇게 알아서 분류를 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군집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군집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돼 있지만
요 하나하나 점들은 다 데이터를 의미해요. 이런 데이터들이 그냥 막 있었단 말이에요. 막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딱 보고 아, 요 데이터들은 요런 특성이 있네. 요렇게 있네. 그럼 요렇게 나누면 되겠다. 그리고 요렇게 알아서 세 개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이건 예시로 보자면 어떤 게 있겠어요? 어떤 고객이 있어요. 그럼 이 고객을 우리가 뭐 어떻게 분류를 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VIP, 일반 신규 그룹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동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특성끼리 자동으로 그룹화가 되는 겁니다. 차원 축소라는 건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벡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숫자가 일렬로 쫙 배열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 100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딱 핵심적인 3개 아니면 2개 이런 특징으로 압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압축을 하는 과정 자체를 뭐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아서 특징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오른쪽에 그림으로 보시면 이건 지금 어때요? 이것도 여기에 색깔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죠.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은 3차원인데 이걸 2차원으로 축소를 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3차원이니까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시각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100개의 특징이다. 그러면 100차원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없죠. 100차원은. 그런 식으로 100차원 이상, 사실 이제 나중에는 뭐 1000몇, 2048차원의 벡터 이런 것들로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람은 어떻게 생각도 할 수가 없죠, 사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3차원을 그래서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하는 걸로 이게 대충 어떤 거구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그럼 이렇게 3차원에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이걸 이렇게 딱 납작하게 지금 압축을 했죠. 2가지의 특징으로 압축이 됐죠. 그러면 어때요? 이걸 보고 얘들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이렇게 딱 잘라서 축소를 해보니 압축을 해보니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특징을 압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때요? 데이터의 본질적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활용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의료계에서 어떤 특정한 병, 예를 들어 폐렴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아이가 그러면 이 엑스레이 이미지를 보고 정상이냐 아니면 폐렴이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용평가 같은 경우에도 알아서 몇 가지의 평가 이 등급들을 주고, 그러니까 신용 등급들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두면 알아서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왔을 때 신용 등급을 매기는 AI를 만들 수 있겠죠. IT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스팸 필터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메일 내용을 보고 이전에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로 학습이 되어 있는 이런 모델이면 이메일을 보고 이게 바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지도학습 인공지능 모델이 되겠죠. 비지도 학습은 어때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 고객 세분화하는 데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성향별로 자동으로 뭔가 이걸 준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룹화를 하는데 비지도 학습 쓸 수 있겠죠. 그 의료에서도 신약을 개발할 때 이런 분자 구조를 보고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게 하는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SNS에서도 트렌드, 그러니까 사용자의 행동의 새로운 패턴을 분석하는 것, 발견해내는 것 이런 데에서 비지도 학습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도학습을 선택하는 경우는 명확한 목표와 정답이 있을 때, 높은 정확도가 필요할 때, 즉시 실용적인 결과가 필요할 때, 이럴 때에는 지도학습으로 바로 씁니다. 비지도학습, 탐색적 분석이 목적일 때, 정답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울 때, 그렇겠죠.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사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데이터와 정답지가 있어야 하는데 비지도학습은 그 데이터가 그 정답 데이터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정제를 해서 넣어주면 알아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또 어때요?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게 목표일 때.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인공지능한테 주는 그런 정답지에는 어떻게 보면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사람의 편견이.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알아서 데이터를 보고 통찰을 해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이 언어 모델들이 어떻게 그런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